3단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전 교육 과정이랑 조금 내용이 이제 달라졌어. 약간 상황이. 그래서 내용이 뭐 크게 바뀌진 않았는데 바뀐 내용이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새롭게 추가된 내용도 있는 편이고 여기서는 그리고 이제 그에 따라서 문제 그 스타일도 좀 바뀔 그 예상이 많이 되는 파트라서 일단 뭐 기본적으로 내용 자체는 거의 처음 부분은 동일해요. 이거는 164페이지 보시면은 파동의 진행 굴절 돼 있잖아. 거기 보세요. 여기는 파동의 발생이에요. 그렇죠? 파동의 발생. 파동의 발생 파트 자체는 이거지. 그냥 파동이라는 게 자체가 무엇이냐. 파동은 뭘 얘기하니? 파동은 어떤 진동이 발생해서 그 진동을 주변의 물질들이 전달해주고 그 전달이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거다. 그래서 파동이 발생한 지점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파원이라고 부르죠. 파원. 파동이 발생한 지점으로부터 주변에 있던 물질들이 이걸 이제 매질이라고 부르죠. 매질이 이 파동을 전달시켜주죠. 결국 진동을 전달시켜주는 거지. 진동을 발생한 지점을 파원, 진동을 전달시켜주는 물질을 매질. 그러면 그 진동을 전달시키는 거, 진동 자체의 의미는 뭐니? 진동이라는 것 자체는 궁극적으로 한 글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동 자체는 에너지예요. 에너지. 그래서 파동은 결과적으로 에너지를 이동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파가 에너지라고 생각하시고 동을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니까 파동이라는 자체는 한 곳에 발생한 진동, 즉 에너지를 주변으로 퍼뜨려서 전달시키는 현상을 우리는 파동이라고 얘기한다 라는 거고, 그 중간적인 그 중요한 요소의 그 명칭들이 진동이 발생하는 지점을 파원이라고 하고 진동을 전달시켜주는 물질을 매질이라고 하는데, 이 매질은 움직이지 않지. 뭐만 하니? 달구는 사실이죠. 제자리에서 뭐해? 진동. 위아래뿐만이 아니라 매질이 제자리에서 수평방향으로 진동할 수 있고 수직방향으로 진동할 수 있죠. 이거는 무조건 위아래는 아니야. 그래서 제자리에서 진동만 한다. 매질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중요한 요소가 첫 번째가 에너지 이동시킨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파원인데, 이 파원에서 우리가 이것만 정리해놓으면 돼. 파원에서는 F가 뭔지 알죠, 우리? 혹시 알고 있니? 진동수죠, 진동수. 그치? 파원은 진동수를 결정해준다. 진동수에 대한 정의는 있다 얘기하겠지만, 파원은요 진동수를 결정해주고, 그 파원이 진동수를 결정해주면은 파동이 전달되면서 진동수가 바뀌진 않는다. 진동수를 결정해주는 요소가 파원이다 라는 거고요. 이 매질은 있잖아. 매질은 뭘 결정해주냐면 파동의 진행 속력을 결정해줘요. 이 정도를 미리 체크하고 들어갈게. 파원은 진동수를 결정해준다. 그 다음에 매질은 파동의 진행 속력을 결정해준다. 그래서 매질이 안 바뀌면 속력이 안 바뀌어요. 매질이 바뀌면 속력도 바뀐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 정도 체크를 해놓으시고요. 파동의 종류를 보시면은 파동의 종류 중에서 뭐 이제 종류를 여러 가지로 나눠주는데, 첫 번째는 뭐 매질이 있냐 없냐죠. 첫 번째 매질이 있냐 없냐. 매질이 있는 파동과 없는 파동을 두 개를 구분하는데, 매질이 있는 파동을 우리는 탄성파라고 하고 매질 없는 파동을 비탄성파라고 얘기하는데, 이 비탄성파는 그냥 우리가 편하게 전자기파라고도 얘기하죠. 비탄성파, 전자기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자, 거기 책에 나와 있는 거 읽어보시면 돼요. 그냥 탄성파 종류는 물결파, 뭐 음파, 지진파. 대표적으로 음파라는 거 있다. 소리, 음파가 탄성파에 해당된다. 이거 소리죠, 소리. 음파, 소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비탄성파는 대표적으로 빛이라는 게 있죠. 가시광선, 뭐 적외선, 자외선 하는 이 전자기파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빛이 바로 비탄성파에 해당한다는 거.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치? 빛밖에 없어요? 빛밖에 없어.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 X선 뭐 되게 많은 여러 가지 파동들이 있는데 다 통틀어서 뭐라 불러? 전자기파라고 부르죠. 이렇게. 탄성파는 보통 대부분 다 소리, 물결파, 뭐 줄파, 지진파 이런 것들 전부 다 탄성파지. 이렇게 하면 되겠고, 두 번째는 그 진동 방향이죠. 진동 방향이 뭐 수직이냐 나란하냐, 진행하는 방향과 수직이냐 나란하냐라고 해서 진동하는 방향이 나란한 파동, 나란한 방향, 즉 수평,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는데 진동 방향도 같은 방향으로 수평 방향으로 진동을 해요. 이런 것들 나란한 파동이라고 얘기하고, 수직 방향으로 진동한다는 얘기는 진행하는 방향이 오른쪽인데 진동 방향은 서로 수직이죠. 진행하는 방향과. 그래서 나란한 파동을 뭐라고 하냐면은 종파라고 하죠. 수직인 파동을 횡파라고 합니다. 종파, 횡파. 진행하는 방향과 진동하는 방향이 나란하냐 수직이냐에 따라서 종파, 횡파 구분하고, 가장 대표적인 종파가 뭐가 있어? 소리죠.
소리가 종파다. 횡파는 빛이죠.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동 방향까지 체크하시면은 거기에 164페이지 내용이 정리가 되고요. 기본적으로 일단 이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까 이걸 정리만 해놓으면 되겠고, 사실 이걸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진 않겠죠. 종류를 구분하거나 이런 것들. 그는 이제 파동에 대한 이제 본질적인 얘기를 좀 더 계속 할 건데, 자,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요 파동의 표현, 지금 165페이지에 있는 설명 자체가 문제로 많이 출제한 내용은 아니었는데, 이제 조금 더 이게 내용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정리를 좀 잘 해놓으셔야 돼요. 파동의 표현 파트 여기를. 일단은 우리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상황을 볼게. 일단 여기 물결이 이렇게 있고요. 파도죠, 파도. 파도 같이 상황을 고려해 보면은, 예를 들면은 여기 이제 튜브를 타고 있는 사람이 하나가 이렇게 있고 여기도 있다고 칠게. 우리가 이제 이 명칭들은 다 알고 있을 거야. 파도가 이렇게 이제 반드시 표시되어야 될 게 뭐냐면은 진동의 중심점이 표시가 돼요. 진동의 중심점.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진동의 중심점이고, 파도의 진행 방향은 오른쪽이고, 이때 매질은 지금 위아래로만 진동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얘는 종파야, 횡파야 지금? 횡파죠. 종파 아니잖아. 얘는 매질이 지금 이 튜브는 어디로 움직이냐? 앞으로 내려가죠, 그지? 얘는 어떻게 돼? 올라가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물입자를 저 튜브로 대체해서 보면 되는 거야.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는 사람으로 얘기하자면은, 그냥 저 지점에 있는 물입자가, 튜브가 실제로는 오른쪽으로 이동하지 않지, 왼쪽으로 이동하지 않잖아. 제자리에서 뭐만 하고 있어? 진동만 하고 있죠. A는 이 지점에서 지금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고 있고, 이 B도 마찬가지로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고 있을 거라고. 그치? 자,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A는 더 이상 위쪽으로 진동할 수 없는 가장 높은 지점에 가 있고, B는 더 이상 아래로 진동할 수 없는 가장 낮은 지점에 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명칭들을 뭐라 부르냐면은, 얘 뭐라 부르니? A가 있는 위치를 뭐라 불러, 우리? 그치? 마루라고 불렀죠. 여기는 뭐라 불러? 골이라고 부르지. 그 마루와 골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진동하는 중심으로부터 가장 최대로 높아지는 지점, 진동하는 중심으로부터 가장 최저로 낮아질 수 있는 지점을 마루와 골이라고 명칭을 부르는 건데, 이 Y축에 해당하는 지금 진행하는 방향과 진동하는 방향이 서로 수직인 횡파인데, 횡파는 진동 중심으로부터 최대로 얼마나 올라갈지, 최대로 얼마나 내려갈지를 표시할 수 있다고, 요거를.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르냐면은, 얘를 진폭이라는 문장을 써요. 진폭. 그래서 진폭. 그래서 중심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날 수 있는지 이해가죠? 진동 중심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날 수 있는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게 플러스로 최대로 벗어나면은 마루, 마이너스 방향으로 최대로 벗어나면 골이라고 부르고, 여기 대표적으로 그냥 플러스 A라고 쓰고 여기는 마이너스 A라고 쓰시면 돼요. 그냥 진폭은 A라고 쓰거든, 기호를. A라고 쓰니까 플러스 A 마이너스 A에서 플러스 A 최대점을 마루, 마이너스 A 최대점을 골이라고 부르고, 얘를 이제 그래프로 표현하기 시작하죠. 그래프로 표현하면은, 일단 대표적인 그래프를 하나 그릴게. 쭉 하나 그려놓고,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거리가 들어가요. 거리라고 써도 되고 변이라고 써도 되고. 근데 여기는 변이가 들어가지. 이 변이가 뭐냐면은 진동 중심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날 수 있냐, 몇 미터나 벗어나냐, 단위가 미터가 되는 거지. 미터. 근데 얘도 미터요, 단위는 지금. 그래서 당연하게 A에서부터 B까지 몇 미터 떨어진지 볼 수 있잖아, 지금 우리가. 그리고 이 파동의 표시를 그래프로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이렇게. 됐어? 저 파도를 그래프로 그리면은, 따라서 진동 중심점으로부터 최대로 진폭한, 최대로 진동하는 지점, 플러스 A가 최대 진폭인 여기 지점을 마루라고 얘기하고요. 플러스 A가 최대인 지점이야. 그 다음에 최저인 지점, 이 아랫부분 되겠죠? 여기를 마이너스 A로 진동하는 부분,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골이라고 부르면 되죠. 됐지? 이렇게 이제 해서 거리에 대한 변이 그래프를 그리고, 자, 그럼 여기도 마루가 되기 때문에 마루. 우리가 이제 배운 내용이니까 이제 바로 정리할게. 마루에서 마루까지 뭐라 불러? 마루에서 마루까지 뭐라 불러? 혹시 알아? 틀렸어요. 둘 다 틀렸어. 파장이라고 하죠. 얘를 람다라고 쓰는, 바로 파장이라고 읽어주잖아, 그지? 자, 보세요.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 요 내용을 좀 정리를 잘해야 돼. 파장이라고 일단 부르는데, 이거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거 사실, 그지? 일단은 자, 봐라. 요 A라는 녀석의 그 위치를 정해놓고요. 지금 A는 제자리에서 진동만 할 뿐이지 그 위치가 벗어나진 않잖아, 그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운동하는 게 아니라 얘는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고 있지. 그러니까 A가 있는 위치는 실질적으로 이 그래프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A가 놓여져 있는 위치는요, 특정한 거리로부터 떨어져 있는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봐봐. A는 다만 뭐만 할 뿐이냐면은 처음에 지금 현재 마루였지만 나중에 중심 내려갈 것이고 나중에 골까지 내려가겠죠. 언젠간. 다시 어디로 와? 올라가기 시작하겠지. 골부터 밑으로 내려갈 수 없잖아. 그러면 A는 결과적으로 여기서 시작해서 한 번 진동을 하는 동안에 다시 자기 위치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반복적인 운동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운동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기성을 가진 운동이라고 얘기해. 계속해서 자기가 처음 있던 위치가 만약에 마루였으면은 계속 시간이 지날 때마다 마루로 다시 돌아오고 다시 마루로 돌아오고 다시 마루로 돌아오고 계속 주기성을 가지고 있잖아. 주기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여기서는. 그럼 주기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반드시 시간에 대한 정보가 표현이 되는 거잖아. 그치? 얘는 지금 시간에 대한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주기에 대한 얘기를 할 거면 반드시 시간 그래프로 그려줘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이런 걸 주기라고 한다고. 그래프를 먼저 그리면은 그래프 여기다 그릴게. 이쪽에다 그리자. 여기다 뭘 집어넣어? 시간이란 요소를 집어넣고요. 여기는 똑같이 변이에 대한 그래프를 그릴 거야.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그릴 거라고. 봐봐. 현재 A는 어디에 있어? 현재 A는 지금 시점에서 마루에 가 있죠. 그치? 현재 진폭이 플러스 A인 지점에 있다고 출발해서. 근데 A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디로 갈까? 중심점 지나겠지. 그래서 A는 시간이 지나면서 중심으로 지나가요. 맞지? 그 다음 어디로 가니? 골로 가죠. 골로 갔다가 다시 중심 오고 다시 마루 꺼줘요. 요게 A가 처음에 마루로 출발해서 다시 다음번 마루 때까지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림으로 이런 사인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사인 코사인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죠. 얘랑 똑같은 형태야 지금 그래프는. 그래서 결국에 이걸 뭐라고 하니?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뭐라고 불러? 그치? 얘를 T라고 쓰고요. 얘를 읽을 때는 주기라고 읽어준다고. 자, 주기와 파장에 대한 정의를 지금 하는 건데, 자, 파장은 마루에서 마루까지가 파장이지 지금. 근데 마루에서 마루까지가 파장인데 이걸 우리가 원래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은 다 보세요. 한 번 진동할 때 이동하는 거리를 우리는 파장이라고 하거든. 자, 봐. 한 번 진동할 때 이동하는 거리가 우리 파장이다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주기는 어떻게 쓰니? 주기. 한 번 진동할 때 걸리는 시간 정의거든? 그러니까 봐라. 한 번 진동할 때 걸리는 시간, 한 번 진동할 때 이동하는 거리의 차이자. 이게 한 번 진동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잖아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뭘 정리해야 되냐면은 한 번 진동에 대한 얘기를 정리해 주는 게 좋아요. 한 번 진동.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설명은 뭐라고 했냐면은 마루에서 마루까지가 한 파장이야. 파장이다라고 얘기했고 마루에서 마루까지가 가는데 걸린 시간이 주기야 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한 번 진동은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마루에서 마루까지를 얘기하는 거야. 마루에서 마루까지를 정의할 때 거리로 정의하면은 파장이고 시간으로 정의하면 주기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너희가 한 번 진동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시면 돼요. 한 번 진동은 같은 위치가 반복되는 걸 우리가 한 번 진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A는 현재 마루였잖아. 다음번 마루 올 때까지를 우리 한 번 진동이라고 보는 거야. 같은 위치가 반복돼요. 그래서 같은 위치가 반복되는데 정확하게는 여기서는 위치만을 설명하면 안 돼요. 위치에다 플러스 모두 설명하냐면 정확하게 잡아. 같은 위치로 반복이 되면은 우리가 한 번 진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같은 위치가 반복되는 지점들이 저 마루 같은 경우는 마루로 출발해가지고 마루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 한 번 진동, 뭐 한 번 하면 되겠지. 진동하면 되겠죠. 골에 출발해가지고 골까지 오면 한 번 진동하면 되겠지. 이렇게. 근데 위치뿐만 아니라 뭐까지 표시해야 되냐면 진동하는 방향까지 표시해야 돼. 됐어? 같은 위치와 진동하는 방향까지 반복되는 거를 우리가 한 번 진동이라고 얘기한다고.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자, 정리 다시 할게요. 이 한 번 진동은 위치와 진동 상태가 위치와 진동하는 상태 방향이거든. 방향까지 이게 반복되는 걸 우리 한 번 진동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이걸 뭐라고 정의하냐면은 위상이란 말을 써요. 위치와 진동 방향 상태. 그래서 동일한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거를 우리는 한 번 진동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루에서는 진동하는 방향이 어딜까 지금 현재? 더 이상 위로 진동 못하니까 이제 아래로 진동 시작하겠지. 그러면은 얘와 동일한 위상은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겠죠. 그치? 그러니까 위치도 같고요. 진동하는 방향도 서로
같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동일 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왜냐면 아까 위치라고 썼다가 지웠잖아. 위치만을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이유가 뭐냐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 이 애매한 위치를 얘기해. 여기를 얘기해볼까? 여기 중간 위치랄까? 얘는 위치가 서로 같잖아. 그냥 그래. 중심점에 둘이 같이 있잖아. 위치는 같단 말이야. 근데 뭐가 달라? 진동 방향이 다르겠죠. 그치? 진동 방향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위치와 진동하는 상태까지도 같아야지 동일 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얘는 동일 위상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얘는 무슨 위상이라고 할까? 얘는 반대 위상이 돼요. 위상으로 따지면은. 그래서 자 봐라.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그 일단 지금 내가 166페이지 먼저 설명했는데 이거 먼저 할게. 봐.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파동이 이렇게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파동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있어. 얘는 현재 마루죠. 앞으로 시간 지나면 얘는 어디로 가니? 골? 중심으로 가죠 일단. 얘는 현재 골이지. 어디로 가? 중심으로 오겠지. 따라서 다음 순간의 모습이 되면 파동은 얘를 볼까? 얘는 지금 어디로 갈까? 얘는 마루로 가겠지. 왜 마루로 가는지 알겠어? 얘 순간적으로 다음 모양이 되면은 이 마루가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계속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따라서 노란색으로 파동을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모양이 바뀌겠죠. 이렇게. 그렇지 않겠니? 이게 지금 순간적으로 오른쪽으로 지났을 때 모습이 되겠지? 그치? 따라서 이 파동은요 지금 현재 여기서 출발을 했지만 여기서 했지만 실제로는 다음 순간에 모습이 이렇게 바뀐다고. 그치? 그러면은 얘는 봐봐. 여기서와 요 지점과 요 지점은 현재 위치는 같았지만 진동하는 방향이 얘는 위로 올라갔잖아. 얘는 어디로 갔어? 내려갔죠. 그러니까 위치는 같지만 진동하는 상태가 다르니까 반대니까 얘는 반대 위상이 되는 거야. 그럼 동일 위상이 반복되는 거를 우리가 한 번 진동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마루에서 마루까지를 동일 위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한 번 진동, 즉 동일 위상이 반복되는데 갈 수 있는 거리, 파장 됐지? 그다음에 한 번 진동, 동일한 위상이 반복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주기, 힐 주기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정의 자체는. 그래서 얘네들은 반대 위상, 여기서 여기까지는 같은 위상, 동일 위상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동일 위상을 한 파장, 변이 그래프로 보면은 한 파장이고 변이 시간 그래프로 보면 주기로 읽어줄 수 있다는 거고. 이제 계속해서 이어서 그려볼게. 자, 지금 처음에는 이 상태로 출발했고요. 두 번째 상태는 어떤 거냐면 이 상태가 됐거든 지금. 마루가 이 위로 갔죠. 세 번째는 내가 분홍색으로 할게. 자, 얘는 어디로 갈까? 점점 더 내려가겠죠. 골이 있는 위치까지 내려갈 것이고 얘는 어디로 갈까? 마루까지 오겠죠. 그러니까 아까와는 정확하게 무슨 모양이 돼야 돼? 반대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모양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다는 거를 또 확인할 수 있어요. 맞지? 이게 3번 그래프야. 자, 마루는 어디로 왔냐면은 오른쪽으로 한 칸 더 왔죠. 오른쪽으로 살짝 이동한단 말이야. 마지막으로 파란색 그릴게. 파란색은 이제 얘 지금 첫 번째 1번 중심, 골, 다시 중심 오겠지 얘가. 중심점에 오고 얘도 중심점 오겠고. 얘는 어디로 갈까? 여기 흰색에 출발해서 마루 갔다가 중심 왔으니까 이제 어디로 가? 골로 가겠죠? 여기 골이 생기네. 이렇게. 얘는 어떻게 돼? 중심에서 출발해서 마루 갔다가 중심 왔지. 그럼 어디로 가야 돼? 마루로 오겠지. 그래서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니? 노란색의 반대편. 그치?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이렇게. 따라서 지금 한 사이클 얘가 지금 4번에 해당하는 형태의 위치거든 지금. 자, 얘가 처음 마루에서 출발했죠 이거. 마루에서 출발을 해서 마루가 오른쪽으로 한 칸씩 계속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래서 얘가 마루 출발해서 다시 다음번 마루가 됐을 때 마루의 위치는 오른쪽으로 계속해서 조금씩 이동해서 완벽하게 어디까지 가? 한 파장만큼 더 진행해 간다고. 그래서 이제 이 파장의 정의는 한 번 지나갈 때 이동하는 거리는 얘가 마루에서 출발해가지고 마루까지 돌아오는데 그때 동안 마루는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정확하게 한 파장만큼의 길이를 갈 거라는 거지. 그죠? 마루 모양 자체가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한 파장이라고 정의한다고. 그러니까 한 파장은 그냥 우리 그림으로 읽어보면 뭐야? 그냥 이거지 그냥. 여기서부터 이게 한 파장이죠 그냥. 그지? 여기까지 몇 파장이야 그럼? 반파장. 그러니까 동일한 위상은 한 파장 간격이 나와요 무조건. 근데 그 그래프가 X축에 변이가 들어있냐 시간이 들어있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해석하면 되는 거고. 그지?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변이에 대한 그 거리 그래프는 하나밖에 없어 무조건 파동에 대해서. 근데 변이에 대한 시간 그래프는 여러 개 나올 수가 있다고. 예를 들면 얘는 지금 누구에 대한 그래프니? 변이 시간 그래프 A에 대한 그래프잖아요 지금. 근데 만약에 여기다 내가 B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볼게. B는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
B는 현재 뭐였어? 고리였잖아 지금 처음에. 그치? 그럼 처음에 고리였다가 어디로 가니? 이렇게 들어간다고 이렇게. 이게 지금 B에 대한 그래프 아니야? 시간? 그러니까 B는요 현재 고리였지만 중심 갔다 마루 갔다 중심 갔다 골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 즉 이게 한 주기가 된다고. 그치? 얘는 요만큼이 한 주기. 그러니까 주기 자체는 똑같이 결정이 되는 시간은 똑같은데 뭐 파동의 모양 그래프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얘랑. 그치?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지점으로 따라서 A가 있는 위치를 지점으로 잡아서 그래프를 그리냐, B가 있는 위치를 지점으로 잡아서 그래프를 그리냐에 따라서 변이 시간 그래프는 다르게 그려지고 변이 거리 그래프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파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이 파동이 진행하는 방향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체크를 해놓으시면 되겠고. 됐죠? 그래서 파장에 대한 정의와 주기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물리량을 더 정리하면은 진동수, 아까 얘기했던 진동수 F라고 쓰죠. 단위는 Hg, 헤르츠라고 쓰고, 얘는 뜻이 뭐야? 1초에 몇 번 진동하냐? 1초에 몇 번 진동하냐 이거고, 만약에 10Hz다 이러면 무슨 뜻이야? 1초에 10번 진동한다. 맞지? 10Hz의 뜻은 1초에 10번 진동한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한 번 진동할 때 몇 초 걸린다는 얘기니? 1초에 10번 진동하면은 한 번 진동할 때 10분의 1초? 라고 정의가 돼서 이게 이렇게 써. 10분의 1초가 걸리니까 주기와 진동수는 무슨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어? 둘은 역수관계다. 주기와 진동수는. 그치? 주기와 진동수는 역수관계이다. TF는 1이다라고 정의하면 되겠죠. 그치?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정의할 게 뭐냐면 파동의 진행 속력인데, 파동의 진행 속력. 자, 파동의 진행 속력. 자, 여기서 얘기했던 거 있잖아. 다시 한번 기억해 놓으시고요. 진동수를 결정해 주는 게 파원이니까 진동수 1초에 몇 번 진동할지는 진동수 파원이 무조건 결정해 줘. 두 번째, 진행하는 속력은 누가 결정해 주냐면은 매질이 결정해 준다고 했죠. 근데 진행하는 속력은 어떻게 결정하냐면 V는 T분의 람다라고 정의가 되잖아. 그지? 주기분의 파장이 바로 진행 속력이야. 왜냐면은 한 번 진동할 때 가는 거리가 파장이고 그때 걸린 시간이 주기이기 때문에 한 번 진동할 때 몇 초 동안 몇 미터 하냐 이거거든? 한 번 진동할 때 갈 수 있는 속력이 되고, 얘는 주기랑 진동수가 역수관계라고 했으니까 다시 쓰면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F 람다라고 쓰는 우리가 몇 번씩 많이 봤던 식이잖아 이거는. 그죠? 그래서 파동의 진행 속력 관계식까지 쓸 수 있겠고, 어차피 진동수는 불변이기 때문에 파동의 진행 속력은 파장에 따라 결정이 되더라. 이렇게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지금 165페이지에 4번까지 파동의 진행 속력까지 얘기했고요. 그 내가 하나 안 한 거 있잖아. 종파 중에서 밀하다는 부분과 소하다는 부분. 종파는 그림을 잘 안 그리긴 하는데 이렇게 해서 딱 봐도 어떤 식으로 가는지 알겠지? 밀한 부분 여기가. 얘는 진동을 진행하는 방향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진동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압축해서 모여드는 쪽과 팽창하는 쪽이 나눠지는데, 여기를 뭐라 그래? 밀한 부분이라고 하죠. 밀한 부분이라고 하고 중간중간에 소가 있고 얘는 소밀파라고도 얘기하잖아. 소밀파. 근데 밀한에서 밀한 데까지를 뭐라고 불러 이걸? 얘는 읽을 때 파장이라고 읽을까 주기라고 읽을까? 파장. 이건 파장이라고 얘기했는데 파장. 그지? 이 정도만 체크해 놓으시고요. 저기서 주기는 뭐예요? 주기는 못 보이죠. 여기서 시간 그래프가 아니잖아. 주기는 따로 그려줘야지. 그러니까 그래프의 주기를 그리려면 따로 그려줘야 돼. 제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요? 주기? 아니 제 그래프. 이게 자체야. 그래서 이걸 형표로 바꿔 표시해. 얘 종파 자체를 그대로 보지 않고 이 종파를 형표로 바꿔줘요. 바꿔준 다음에 마찬가지로 변이거리 그래프, 변이시간 그래프 그려가지고 해석하는 거야. 따로. 그러니까 굳이 이걸 그래프 바꿔가지고 이걸 읽는 방법들은 몰라도 되는데 종파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정도만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주기, 진동수, 속력 관계 다 정리해 놓으시고요. 마지막에 보시면 5번에 별표 하나 쳐놓고 매질에 따른 파동의 속력 있지, 속력. 파동의 진행 속력이 되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이 내용은 반드시 다 암기를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진행 속력이 되게 여러 가지거든. 첫 번째는 뭐냐면 줄파의 속력. 줄파 속력이 있는데 줄파 속력은 거기 써있죠. 줄이 팽팽할수록 가늘수록이지.
이제 속력 자체는 이렇게 정의가 돼. V는 루트 타우분의 뮤라는 식으로 정리하는데 이 뮤가 뭐냐면 선밀도라는 값이고 이 타우는 장력이라는 값이야. 선밀도는 뭐겠어? 그 선에 대한 밀도 말 그대로 질량 얘기하는 거죠. 줄이 질량이 클수록 속력이 뭐하다? 느려진다. 진동하는 그 정도가 약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장력이 팽팽하게 늘어질수록 당겨질수록 속력이 빠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뭐 있어? 물결파죠. 물결파는 수심이 깊을수록 속력이 빨라진다. 반드시 알아도 돼요. 나중에 이제 뭐 하냐면 유리판 깔아놓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수심이 깊을수록 속력이 빨라진다. 수심이 얕을수록 속력이 느려진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물결 3번에 소리 속력 나와 있죠. 소리 속력. 소리의 속력은 두 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로 고체, 액체, 기체 순으로 속력이 뭐하다? 느려진다. 고체가 제일 빠르다. 속력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온도가 뭐 할수록? 높을수록 속력이 빨라지더라 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제 마지막으로 빛. 없어요. 그냥 빛의 속력은 진공이 제일 빠른. 기체, 액체, 고체 순으로 속력이 느려지죠. 그러니까 이제 둘 다 얘도 진공, 얘도 이제 소리는 진공 중에 전달은 안 되지만 얘는 진공이 뭐야? 제일 빠르죠. 제일 최대값을 가지지. 근데 진공이나 그냥 공기나 상관없다고 보시면 돼요. 공기 얘기하는 거야, 공기. 고체를 어떻게 껴요? 응? 고체 빛을 어떻게 써요? 유리 토구하잖아, 빛에. 그 고체.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체는 공기 얘기하는 것이고 액체는 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체는 보통 유리 얘기해요. 이렇게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는데 이거 반드시 기억하고 잊어먹지 말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거 두 가지를 위주로 설명했다면 지금은 물결파까지도 기억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식은 몰라도 돼요? 응? 식은 몰라도 되고. 됐지? 그래서 이렇게 165페이지까지 정리해 놓으시고 166페이지를 보세요. 166페이지에 변의 시간 그래프와 변의 그 위치 그래프, 시간 그래프 나와 있죠, 두 개. 두 개의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지금 얘기했던 주기 진동수, 진폭까지 얘기하시면 되겠고 이 각각의 의미 물리량들 정확하게 체크를 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이제 한 번 진동에 대한 정의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밑에 보시면은 위상과 파면이라는 게 있잖아. 네. 그치? 위상의 정의가 뭐야? 매질의 변이와 운동 방향이 같은 점들은 위상이 같다라고 얘기한다. 그치? 위치와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위치와 진동하는 상태를 우리는 위상이다라고 얘기하고요. A와 E는 그래프상에서 위상이 같다. 맞지? B와 E는 변이는 같지만 운동 방향이 다르지. 그러니까 얘는 위상이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파면이라는 건 뭐냐면 파동이 진행할 때 위상이 같은 점들을 연결한 선을 우리는 파면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은 예를 들면 파동이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바로 이웃한 옆에 파동이 하나 더 지나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동일한 파동이에요? 그 바로 옆에 진행하는 파동. 그러니까 파도 같은 거 생각하면 그러니까 위에서 볼까? 위에서 보면 이쪽으로 진행하는 파동이 하나 있고 이쪽으로 진행하는 파동이 있고 이렇게 진행하는 파동이 있을 거 아니야 위에서 봤을 때. 그치? 그러면은 얘네들은 위상이 같은 지점끼리 이으면 어떻게 이어져? 마루끼리 이어지겠고 골끼리 이어지겠고 마루끼리 이렇게 이어지겠지. 그럼 이걸 위에서 보면은 여기가 마루라면은 여기는 골. 그래서 여기 다시 마루가 되겠지. 이게 진행하는 방향, 이것도 진행하는 방향 이렇게. 그래? 그러니까 같은 위상끼리 이으면은요 무조건 진행하는 방향과 어떻게 되니? 수직으로 선이 그려진다고. 이걸 파면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마루 이 파면에서 파면 이 간격 있지. 요거 이게 파장이 되겠지. 마루에서 마루까지 길이니까. 그지? 마루에서 마루까지 길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고 진폭에다 우리 이렇게만 하나 써놓을게요. 여기 빼먹었네 아까. 에너지. 파동의 에너지다. 진폭은. 맞지? 에너지가 클수록 진폭이 클수록 에너지가 크다는 뜻이거든. 진동을 더 활발하게 크게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줄을 천천히 흔들면 중심으로부터 작게 멀어지겠지 이렇게. 에너지가 약한 거고 더 강하게 진동을 시키면은 진폭 자체가 커진다고. 이 크기는 무조건 같아요. 플러스 A와 마이너스 A 크기는 그냥 같다라고 보시면 돼. 중심으로부터 떨어지는 거리는 같고 최대로 플러스냐 최대로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마루와 골. 진폭이 최대면 마루, 마이너스로 최대면 골.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요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잊지 말고 좀 빠르게 정리했는데 잘 정리해주세요 이건. 이렇게. 이제 그 파동의 반사대 있잖아. 여기.
반사라는 성질인데 파동은 이제 진행하다가 장애물이나 아니면은 매질의 경계면 같은 데를 맞고 튕겨져 나오죠, 그냥.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간단하게 매질의 경계면이라는 게 나와요. 매질의 경계면이고, 매질의 경계면과 수직으로 긋는 선이 있어요. 보조선이죠, 일종의. 이걸 법선이라고 하는데, 법선이 이렇게 그어지면은 파동이 진행하다가 들어오는 파동이겠죠. 쭉 진행해서 진행하는 파동이 이렇게 매질의 경계면을 진행하다가 맞고 튕겨져 돌아 나가는 현상. 이걸 우리가 그냥 반사라고 하죠. 이제 비치면은 입사광선, 나오면은 반사광선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대표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이 각도 있죠, 사이 각도. 요거 여기 각도, 여기 각도. 이거를 이제 입사각 I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얘를 이제 반사각 I 프라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입사각과 반사각의 그 크기는 항상 같아야 된다, 무조건. 반사의 법칙이라고 얘기하지. 그냥 입사각과 반사각은 무조건 같다. 그래서 이제 반사 법칙이고요. 반사 같은 경우는 매질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파동에 진행하는 그 속력, 주기, 진동수, 파장 이런 것도 전부 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 동일한 매질을 진행한다는 거. 대표적으로 뭐 공기, 여기가 물이에요. 이렇게 매질이 바뀌는 매질의 경계면에서 파동이 진행하다 튕겨져 나가지. 그러니까 수면에 우리가 이제 물을 보면은 내 얼굴이 비쳐 보이는 거. 여기 이제 반사에 대한 대표적인 이야기인데, 또 하나는 뭐냐면 얘가 진행하다가 파동이 진행하다가 쭉 그대로 직진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투과가 돼서 들어가죠. 물 속으로. 물 속에 있는 물체도 나는 볼 수 있단 말이야, 내가. 이게 이제 반사가 아니라 굴절이라는 현상인데, 이제 굴절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좀 꺾이죠, 진행하다가. 이제 원래 진행하는 방향대로 못 가고 휘어진다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굴절이라고 얘기하죠. 굴절. 자, 이제 굴절부터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굴절은 왜 생기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봐봐. 굴절이라는 현상 자체는 일단 매질의 경계면 여기가 공기고 여기가 물인데, 진행하다가 빛이 법선 기준으로 법선을 그려놓고 빛이 진행하다가 어떻게 되니, 가다가 꺾이죠, 이렇게. 원래 진행하는 방향으로 못 가요, 일단. 이게 기본적인 이야기. 그때 여기 각도를 우리가 입사각 I라고 얘기했고요. 이 각도를 뭐라고 하냐면은 굴절각이라고 하죠. R이라고 표시하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법선 기준으로, 법선과 입사광선 간의 각도, 법선과 굴절광선 간의 각도를 우리가 이제 입사각과 반사각이라고, 굴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공기에서 물로 들어가면서 매질이 뭐 했어? 바뀌었죠. 매질이 바뀌면 무조건 뭐가 바뀌니? 속력이 바뀌죠. 근데 여기를 예를 들어서 이제 빛이라고 합시다. 이제부터 설명한 내용을. 빛이라고 하면은 공기랑 물 중에 속력이 누가 더 빨라? 공기가 속력이 더 빠르죠. 물보다는 공기에서 속력이 더 빠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속력이 빠른 쪽에서 느린 쪽으로, 또는 느린 쪽에서 빠른 쪽으로 속력 변화가 생기는, 속력 차이가 생기는 그 매질의 경계면에서 파동이 진행하다가 꺾이는 현상을 우리는 굴절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굴절이라는 현상은 이렇게 정의하면 돼요. 어디서 일어나냐면은 매질의 경계면에서. 왜 일어나? 속력 차이에 의해서. 속력 차이에 의해서 꺾이는 건데, 어느 방향으로 꺾여? 속력이 느려지는 방향으로 항상 꺾여요. 지금 공기랑 물이랑 두 개 비교하면은 물이 속력이 느리단 말이야. 그러면은 진행을 하다가 원래대로 똑바로 못 가고 위아래로 매질이 두 개를 이제 구분해 놨을 때 아래쪽에 매질의 속력이 느리단 말이야. 그러니까 느려지는 쪽 아래쪽을 향해 꺾인다는 거죠. 위로 꺾일 수도 있어요. 위로 꺾이는 경우는 이걸 매질을 뒤집어 놓으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무조건 지금 어떻게 쏴도 무조건 어떻게 돼? 아래로 꺾인단 말이야. 아래쪽 속력이 느리기 때문에. 맞지? 근데 만약에 거꾸로 쏘면 되잖아. 너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예를 들면 여기가 이제 물이고요. 공기 똑같은데 여기 속력이 뭐야? 당연히 빠르지? 여기 속력이 어떻게? 느려지는데, 이제 아래에서 쏘면 되죠. 아래에서 쏘면은 법선 원래 진행하는 방향이 이쪽이죠. 이렇게 될 건데 어디로 꺾여야 돼? 위로 아래로? 진행하는 방향에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꺾여야지. 아래로죠, 아래로. 그래?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는 건 아니고 속력이 느려지는 방향을 향해 꺾인다는 걸 체크하는 거야. 아래쪽에 매질이 속력이 느린 매질이면 아래쪽으로, 진행하다 아래쪽으로. 위쪽이 속력이 만약에 느렸다면은 위쪽으로 꺾였겠지, 지금. 그치? 그래서 이걸 입사각 굴절 가지고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입사각이 크다, 뭐 작다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속력이 느려지는 방향으로 항상 꺾이더라 라는 거고, 이걸 왜 꺾이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을게. 알고 있죠? 예를 들면 뭐 아스팔트 잔디밭에서 바퀴 굴러가다 꺾이는 거, 이런 거.
그 이제 한 두 가지 이거 뭐 그 빛의 최소 시간 경로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 체크만 해놔. 이렇게 꺾여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최소 시간의 경로를 항상 빛은 선택해 간다는 거. 빛은 있잖아 최단 거리를 가는 게 아니라 시간 자체가 최소 시간이 걸리는 경로를 찾아간다는 얘기지. 빛의 그 특성 중에 하나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렇게 그 뭐니 보통 이제 모래사장과 모래밭이랑 이제 바다가 있으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진행을 할 때 뭐 예를 들어 바다에 빠진 사람을 구하러 갈 때 최단 거리는 이거란 말이야 지금 그지? 최단 거리는 이건데 빛은 이렇게 선택하지 가는 게 아니라 속력이 빠른 쪽에서 어떻게 돼? 최대한 많이 가고 속력이 느린 쪽을 최대한 적게 가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야지 시간이 적게 걸리니까. 그래서 최소 시간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와서 최대한 속력이 빠른 지점을 오래 가고요. 많이 가고 그 다음에 속력이 느린 지점을 적게 오는 형태로 경로를 선택할 것이다. 라기 때문에 따라서 무조건 굴절하는 방향은 속력이 느려지는 쪽이 아래로 가게끔 꺾인다는 거죠. 그 방향을 따라서 가는 방향으로 꺾인다는 얘기지. 이 아래 속력이 느리잖아. 그러니까 진행하는 방향에서 아래쪽으로 꺾인다고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냥 최단 거리가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빛은 역진성이라는 게 또 있어가지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기까지 보낼 거야. 어떻게 가야 돼 그럼? 속력이 적은 쪽을 최대한 적게 갔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겠지. 그러니까 무조건 경로는 있잖아 정해져 있어. 빛의 그 경로는 정해져 있단 말이야. 이걸 역진성이라고 얘기해요. 빛의 역진성. 왔던 길을 항상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 보면 역진성을 이용해서 풀 때도 있단 말이야. 그냥 여기서 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이렇게 굴절되는 거를 거꾸로 쐈을 때도 똑같이 간단 말이야.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금 애매한 상황이면은 거꾸로 해석해봐도 무방해요. 이런 문제 풀 때는. 됐지? 이 굴절에 대한 그 현상에 대한 이야기고, 자 굴절은 특징이 있잖아. 매질이 바뀌기 때문에 모두 바뀌어야 돼. 응? 매질이 바뀌니까 첫 번째로 속력 바뀌죠. 속력 바뀌면 모두 바뀌니. 응? V는 F 남단데 파장. 진동수 안 바뀌죠. 그지? 진동수 안 바뀌면 주기밖에 안 바뀌어. 안 바뀌죠. 주기랑 진동수 같은 거니까. 주기가 안 바뀌면 진동수도 안 바뀌고 속력이 느려지면은 파장도 짧아지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뀌는 거는 우리가 속력 바뀌고 파장 바뀌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지? 주기 진동수는 안 바뀌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굴절에 대한 이야기였고, 이 굴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좀 해볼 거야. 여기가 되게 중요한 이야기라서. 자, 여기서 이제 잘 보시면은 역진성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빛은 거꾸로 쏴도 똑같은 경로로 간단 말이야. 그지? 항상 그 정해져 있는 그 경로가 있어요, 일단. 근데 그거를 잘 보시면은 이게 어떤 그 경로를 선택해 줄 거냐면 바로 속력이 바로 경로를 선택해 줄 거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당연히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얘가 공기예요. 물이야. 근데 또 옆에 다른 경우를 만들어 줄게. 공기고 유리야. 법선을 긋고요, 이렇게. 법선을 그었어. 그 다음에 만약에 같은 각도로 지금 공기에서 이 물을 향해서 공기에서 유리를 향해서 같은 각도 입사각을 뭐 I0라고 놓을게요. 이렇게. 똑같이 쐈단 말이야, 지금. 그러면 원래대로였다면 물로 갈 때, 유리로 갈 때 이렇게 진행할 건데, 실제로 어떻게 되냐? 꺾이잖아. 근데 당연히 공기의 속력을 V0, 공기 속력을 V0로 할게. 물의 속력을 V1, 유리 속력을 V2라고 한다면, 누가 속력이 많이 느려? V1과 V2의 관계는 누가 더 커? V2가 더 작죠. 그치. V1이 더 크죠. 지금 속력 관계는 V1이 V2보다 더 커야 돼. 맞지? 물속의 속력이 더 빠르다고 했잖아. 그러면은 속력이 느려지는 속력 차이에 의해서 꺾이는 건데 속력이 많이 느려질수록 많이 꺾이겠죠. 그러니까 얘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R1이라고 한다면 얘는 더 많이 꺾여서 R2라는 굴절각을 가진다. 이렇게 정리해봅시다. 이게 가시죠, 이건 충분히. 그지? 물에서 속력이 더 빠르니까 유리보다는 유리에서 속력이 더 많이 느려지니까 더 많이 꺾여야 돼. 따라서 속력이 많이 느려질수록 많이 꺾인다. 맞지? 속력이 많이 느려질수록 많이 꺾인다. 그래서 이 꺾이는 정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굴절율이라고 얘기해요. 굴절율. 굴절율. 굴절한 정도고요. 표시는 기호는 N이라고 표시가 돼. 굴절율이라고 하고, 자, 굴절률이 크다는 얘기는 굴절을 많이 했다는 뜻이지. 그치? 굴절률이 크다는 얘기는 굴절을 많이 했다는 뜻이고, 굴절각이 어떻다는 뜻이니? 커요. 작아요. 작다는 얘기잖아. 그죠? 굴절 많이 했다. 아, 굴절 각. 굴절각이 작잖아. 그지? 굴절을 많이 하고 굴절각이 작다는 얘기고, 굴절을 많이 했다는 뜻은 속력이 뭐 했다는 얘기? 속력이 많이
느려졌다는 뜻이지. 그래요? 이게 굴절률이 크다는 얘기의 정의겠지. 그냥 굴절을 많이 했다는 얘기는 굴절각이 작고 속력이 많이 느려졌다는 얘기고, 따라서 이 굴절하는 정도를 결정해주는 요소는 바로 속력이에요. 속력. 그지? 속력이 바로 굴절률을 정해주는 요소가 될 거야. 따라서 이 속력의 값이 얼마나 차이가 나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꺾일 것인지를 결정해 주는 거고, 이걸 표시하는 방법이 굴절률인데, 굴절률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는 절대 굴절률이라는 겠죠. 일반적으로 굴절률 비교하려면은 공기에서 쏘는 거야. 근데 공기에서 쏘는 정확하게는 원래는 뭐라고 쓰냐면 진공에서 쏴요. 원래. 하지만 진공이나 공기는 거의 값이 똑같아. 진공이나 공기는 거의 값이 똑같기 때문에 공기에서 쏘나 진공에서 쏘나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어쨌거나 진공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일단. 그러면 이제 굴절률은 결국 뭐에 비냐면 속력에 비야. 진공에서 물로 쐈을 때 물 속에 들어가면서, 진공에서 유리로 쐈을 때 유리로 들어가면서 속력이 얼마나 많이 느려지냐 인 거거든. 따라서 굴절률에 대한 정의는요, 단순하게 V 매질에서의 속력을 C 광속 빛의 속력, 진공 중의 빛의 속력, 얘는 당연히 진공이겠죠. 진공 중의 속력을 매질 속의 속력으로 나눠버리면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굴절률은 속력이 무조건 뭐하니? 얘는 느려지죠. 진공보단. 그럼 얘가 굴절은 뭐야 돼? 커지겠죠. 1보다 크단 말이야. 만약에 진공에서 공기로 쏘면은 굴절률은 1이겠지. 그래서 공기의 굴절률은 얼마야? 1이에요. 진공이나 공기나 똑같거든, 거의. 그치? 만약에 진공에서 물로 쐈어. 물로 쏘면 속력이 느려지지. 굴절률 커지겠죠. 물이 속력이 느리니까. 그러면 물의 굴절률은 얼마냐면은 1.3 정도의 대략 값을 가져요. 속력 B가. 굴절률이 굴절하는 정도예요? 그럼 기준이 진공이에요? 기준 진공에 쐈을 때 굴절한 정도가 이 정도의 표시가 되는 거죠. 진공에서 물로 쏠 때랑 진공에서 유리로 쏠 때는 굴절률이야, 이거 지금. 굴절률이 크다는 얘기는 속력이 뭐라는 얘기니? 느리다는 얘기죠. 단순하게 그냥 이거 두 개만 비교해봐도, 여기 식만 봐도 얘가 일정하거든 항상. 진공 중에 광속은 안 바뀌잖아. 그럼 얘가 일정하니까 V랑 N은 무슨 관계야? 반비례 관계죠. 속력이 빨라지면은 굴절률이 작아지고, 속력이 느려지면 굴절률이 커지고, 속력이 많이 느려질수록 굴절률도 많이 커지고, 이렇게 되겠지. 그게 이제 지금 167페이지에 있는 설명이에요. 그지? 거기에 오른쪽 아래 보시면 공기에서 유리 가는 거, 공기에서 다이아몬드로 바뀌어 있다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죠? 필기 잘못됐으니까 체크해놔. 167페이지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공기에서 유리. 됐지? 이거 다 지금 결합 비율 떠는 거예요? 응? 1.33, 1.5. 이게 원래 굴절률. 공기에서 물로 갈 때는 1.33. 공기에서 유리로 갈 때는 1.55야. 그다음 공기에서 다이아몬드로 가면 2.42 값을 가져. 이게 유리라고 돼 있는 거 잘못되어 있으니까 유리로 바뀌어주고요. 자, 그 3번의 제목을 볼게. 굴절의 법칙의 제목은. 자, 파동이 매질 1에서 매질 2로 진행할 때 입사각과 굴절각의 사인 값비는 일정하다, 이거 있지.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해져 있다고, 얘네들이. 응? 얘네들이 정해져 있어요. 굴절률의 비는. 그러니까 무조건 진공 중에서 만약에 물로 쐈을 때랑 진공 중에 유리로 쐈을 때 꺾이는 정도는 정해져 있잖아. 그죠? 이 값은 정해져 있는 값이에요. 이걸 이제 뭐가 일정하다고 얘기하냐면 사인 값비가 일정하다고 얘기하거든. 근데 봐봐라.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 우리? 상대 굴절률이지. 자, 다음 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상대 굴절률, 상대적인 굴절률을 얘기하는 거야. 말 그대로. 자, 한 매질에 대한 다른 매질의 굴절률로 두 매질의 절대 굴절률 비가 같다라는 건데, 당연한 얘기인데 잘 봐라. 야, 이거를 갖다가 예를 들면은 이런 거야. 물에서 유리로 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만약에 이 매질을, 여기가 물인데 여기 유리로 쏘게 되면은, 물에서 유리로 진행할 때는 당연히 어디로 꺾여야 돼? 아래. 쭉 갔을 때 얘가 느리겠지. 그럼 이 비는 어떻게 될 것이냐? 물의 속력과 유리 속력이 있을 것인데, V물, V유리라고 했을 때 이 굴절률의 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 따라가면 돼요, 그냥. 그치? 자, 그냥 요것만 가지고 해볼게. 일단 이 절대 굴절률 정의는 어디서 어디로 쓰는 거냐? 진공에서 매질로 쓸 때잖아. 그치?
진공에서 매질을 쏠 때 굴절률은 진공에서 매질, 분자분의 분모지, 분자에서 분모지, 그치? 그럼 여기도 쏙까지 쓰면 될게. 만약에 상대 굴절률을 n이라고 쓰시면은 n 이걸 물에서 유리로 하는 굴절률은 뭐분의 뭐야? 1.5분의 1.3. 아니 이거부터 얘기하면 속력비로 얘기하면 V 누구 거야 이거? 물 V 유리겠지. 그죠? 그래. 그럼 봐. 속력의 B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지금. 그지? 근데 우리가 이거 이렇게도 쓸 수 있어. 이제 해석할 때는 봐봐. 야 이게 지금 여기 굴절률 N 물이라고 쓸게요. 여기 굴절률 N 유리라고 쓸게. 그러면은 이걸 말로 쓰면 물에서 유리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물에 대한 유리의 굴절률이죠. 물이 기준이지. 물이 비교지. 그럼 이걸 뭐라고 쓰냐면은 N 물 유리는 물에서 유리겠지? 진짜 저렇게 써요? 아니? 한글로? 아니? 안 쓰지. 보통 설명하려고 쓰는 거 아니야? 굴절률은요. 물에서 유리로 들어가는. 물에서 유리로 가면은 뭐분의 뭐야? N 물분의 N 유리라고 표시한다고 보통. 그잖아. 물이 기준이잖아. 물에 대한 유리잖아. A에 대한 B면은 A 기준 B 비교잖아. A에 대한 B. A에 대한 B는 A 기준 A 비교고 물분의 유리잖아 이게. A분의 B잖아. 맞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바로 쓸 수도 있잖아 그냥. 그렇지 않니? 이거 해석해볼게. V 물은요. 이거 그대로 써봐. 근데 C 진공은 뭐였죠? 진공중 속력. 그냥 C. C가 속력이에요? 빛의 속력 광속. 아, 자 이거 얘기해볼게. 봐봐. V 물의 속력은요. C 곱하기 뭐라고 쓰면 되니? 아니다. C 곱하기 아니죠. 물의 속력은 N 물분의 C지. V 유리는요. 곱하기 N분의 C. N 유리분의 C죠. 여기다 그냥 집어넣어봐. 이건 뭐라고 쓰면 돼? N 물분의 C. 얘는 뭐라고 쓰면 돼? N 유리분의 C. 정리하면 뭐가 돼? N분의 N. C, C 지워지고 뭐가 돼? N분의 N. N 물분의 이렇게 되잖아. 이거죠. 결과적으로 그냥 외워놔 그냥. 유도하는 과정도 있어. 유도하는 과정도 있는데 굳이 유도까지 안 할게요 그냥. 유도할 이유는 없고 그냥 외워놓으면 돼. 됐지? 아, 저 N이구나. 그러니까 얘네 반비례 관계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있잖아.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결과적으로 반비례 관계예요. 그러니까 굴절률과 속력은 무조건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얘를 n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냥 자 봐봐. 굴절률 n1이고 n2야. 진행하다가 아래로 꺾였어요. 자 누가 굴절률 큰 거야? N2. 굴절 누가 더 커? N1. n1이 커 n2가 커? n2가 더 커? 그치? 속력이 느려지면 굴절률 뭐 하는 거니? 커지죠. 속력은 누가 더 커? V1, V2. V1이 더 크죠. 굴절 누가 더 커? N2가 더 커야 되는 거 아니야? 그쵸. 맞지? 따라서 이걸 이렇게 표시하면 되잖아. N12는 뭐분의 뭐? N5분의 N2. 맞아? 얘는 뭐라고 쓰면 돼? V2분의 V1. 맞죠? 그잖아. 지금 속력은 V2가 많이 느려진 거잖아, 지금. V1보다 V2가 느린 거잖아. 굴절이 더 커진다고. 그러면 N12는 N1분의 N2로 쓸 수 있고, 걔는 V2분의 V1을 쓸 수 있잖아. 그 다음에 V는 F 람다인데 F는 일정하니까 어차피. 굴절이 해도 진동수 안 바뀌죠. 따라서 람다 1분의, 람다 2분의 람다 1이라고 쓸 수도 있겠지. 맞아? 여기서 만약에 내가 굴절각을, 입사각을 좀 줄이면은 굴절각도 어떻게 돼? 좀 작아지겠지. 이 정해져 꺾여 있는 정도는 정해져 있잖아, B가. 근데 이 B가요, 뭐랑 같은 거냐면 항상 사인 값의 B와도 같다는 거야. 사인 R분의 사인 I 값. 얘가 이제 굴절각을 R이라고 하고 입사각을 I라고 한다면은 이 사인 값 B와도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진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외워놔야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스넬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굴절의 법칙 또는 스넬의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됐어? 스넬의 법칙, 굴절의 법칙이라고 해서 반드시 외워놓으셔야 돼요. N1분의 N2는 V2분의 V1, 람다 2분의 람다 1, 사인 R분의 사인 I 값. 근데 실질적으로 너네가 사인 값 계산할 일이 없잖아. 그치? 사인 값 계산할 일이 없으니까 요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 되겠지? 여기. 요 내용이 되게 중요할 거야. 단순하게 그냥 속력과 굴절률은 반비례 관계구나.
됐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지. 이 굴절의 법칙, 스네 법칙, 거기 있는 168페이지 내용이야. 이제 여기다가 속력을 이제 응용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물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공기 같은 경우, 이제 소리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낱말은 누가 듣니? 새가 듣지. 낱말 새가 듣잖아.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왜 그래야 돼? 낮에는요. 온도가 햇빛이 있었을 때 온도가 아래쪽이 온도가 어때? 뜨거워요. 높지. 속력이 어때? 빨라진단 말이야. 소리는. 아까 온도 높을수록 속력이 빨라진다 했잖아. 그럼 여기는 온도가 낮아요. 상대적으로. 그럼 여기 속력이 낮아요. 그러면은 속력은 항상 굴절은 항상 느려지는 쪽으로. 그러니까 소리가 가다 어디로 꺾여야 돼? 위로 꺾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낱말은 새가 듣는다. 응?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예를 들면은 이제 빛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빛은 지금 얘기했다시피 물이나 유류 들어가 속력이 느려지니까 굴절된다. 하면 되겠지. 이거 해볼까? 그 예를 들면은 물결파라는 게 있어. 물결파는 깊을수록 속력이 뭐하니? 빨라요. 빨라지지. 그러니까 수조가 하나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파동이 진행할 거고 발생해서 여기서 유리판을 이렇게 깔아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무슨 물이야? 깊은 물이죠. 여기는 얕은 물이 되는 거야. 그럼 속력이 어디가 빨라? 속력이 빠르잖아. 이 속력이 느리잖아. 따라서 느려지는 방향으로 꺾이겠지. 그렇지 않니? 이런 거를 이제 위에서 보는 그림으로 줘요. 이걸 위에서 보는 그림 바꿔보잖아?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있는데 이제 유리판을 이렇게 깔아놓은 거야. 이렇게 유리판을. 대충 이렇게 깔아놔. 이 유리판이야. 그러면은 응? 어떻게 생각해요? 위에서 본 거야. 위에서. 파동이 진행한 거야. 쭉쭉쭉쭉 지나가다 여기 매질의 경계면이 되겠지? 여기가 깊은 물이죠? 얕은 물이죠? 그러면은 매질의 진행하는 방향, 파동이 진행하는 방향, 이게 뭐야? 매질의 경계면이 되겠지? 그럼 어디로 가? 직진을 하고 싶지 못하고 어떻게 돼? 어디가 속력이 느리다고? 얕은 쪽이 느리다고 지금. 그럼 느린 쪽이니까 아래 진행하다가 어떻게 꺾여야 돼? 이렇게 꺾이겠죠. 그지? 이런 거 이제 물어본다고. 여기 가시죠. 오른쪽 봐봐. 이렇게 쭉 꽂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못 간다니까? 꺾인다니까 가다가. 아니 수직으로 수직으로 정확하게 수직으로 만들어 놓으면 직진하지 그냥. 그냥 쭉 가요. 왜냐면 매질의 경계면이 이렇게 있잖아. 그 법선이 이렇게 그어지잖아. 이렇게 진행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그냥 지나가죠. 그냥 지나가요. 그냥 지나가지. 왜냐면 입사각이 0도면 굴절각도 0도잖아 그냥. 그렇네. 그 오른쪽에 보이는 신기루, 뭐 볼록 렌즈, 오목 렌즈, 파도가 해안선과 나란하게 진행한다 이런 거 있잖아. 소리의 굴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굴절 현상의 예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지. 좀 쉬었다가 전반사 광통시는 좀 쉬었다 할게요.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 놓으세요. 자, 전반사 보세요. 전반사. 지금 자, 전반사라는 거는 이제 그 170페이지죠. 이제 이런 경우야. 근데 굴절이랑 똑같은 건데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매질의 경계면이 있고요. 매질의 경계면인데 이게 이제 예를 들면은 이 경계면에서 공기고 여기를 물로 보시면은 공기에서 물로 쏘면은 굴절이 어디 방향으로 이동하니? 아래 방향. 이렇게 나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상황인 거잖아.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좀 빛을 이제 여기 빛을 쏜다고 쏘시면 돼요. 빛을 레이저 포인트 같은 거를 이제 두고서는 빛을 쏘는 건데 빛을 쏴서 물 쪽에서 공기 쪽으로 쏘게 되면 아래쪽으로 굴절이 된단 말이야. 그죠? 여기서 만약에 이제 레이저 포인트 각도를 좀 낮춰가지고 좀 빛을 이렇게 더 완만하게 쏘면은 더 굴절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N1, 2의 상황 있잖아 이게. N1분의 N2고요. 얘는 V2분의 V1이고 항상. 얘는 사인 R분의 사인 I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항상 생각하면은 입사각이 커지면은 그거에 맞춰서 굴절도 커져야 돼. 일정한 B로. 얘네들이 값이 항상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굴절각이 점점 커질 건데 만약에 법선을 그려볼까? 여기다 법선을 그리면은 여기 이제 입사각이 되고요. 여기 이제 굴절각이 되는데 만약에 내가 굉장히 더 많이 누여가지고 이렇게 빛을 쏘게 되면은 법선을 긋게 되죠. 그랬을 때 입사각이 더 증가했고 굴절각이 더 증가해서 더 많은 각도로 굴절이 될 것인데 이제 문제는 여기가 이 굴절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이 매질의 경계면을 타고 진행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지.
됐죠?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요. 입사각이 지금 특정한 각도를 IC라고 할게요. 얘를 임계각이라고 얘기하는데 얘를 특정한 각도. 왜 특정한 각도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때 굴절각이 얼마가 됐기 때문에 딱 90도. 90도가 됐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매질의 경계면을 완전히 타고 진행을 하고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이 시점의 각도를 임계각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부터는 공기 쪽으로 빛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 아니야, 결과적으로는. 그치? 그래서 빛을 쐈는데 이게 굴절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굴절이 정확하게 매질의 경계면을 타고 진행할 때까지 굴절이 돼서 요 바깥쪽으로 빛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현상이죠. 굴절은 됐지만 지금. 그치? 이제 여기서부터 만약에 이 임계각 IC보다 더 큰 각도로 빛을 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더 위에서 쏘게 되면은 얘가 완전하게 어떻게 니 반사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반사가 된다는 얘기지. 이걸 우리가 이제 전반사가 됐다는 뜻이죠. 전반사. 이 전반사의 반사에서는 전자가 이제 전부 반사했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야. 원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빛을 쏘면은 굴절이 되면서 반사도 같이 일어나. 항상 반사는 같이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00이라는 빛을 쐈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매질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뭐 얘가 한 40 정도 반사가 되고 60 정도가 만약에 빠져나갔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 그지? 빛이 나눠지는 거잖아. 근데 이걸 갖다가 전반사를 시켜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100을 쐈는데 분명히 굴절도 되고 반사도 같이 일어나죠. 근데 그 방향이 같은 방향이야, 이렇게. 100을 쏘면 어떻게 돼요? 여기 100이 그대로 도달한다는 얘기지. 맞지? 여기로 가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빠져나갔어야 되는 건데 다시 다 돌아온 거야, 그냥. 딱 이렇게 된 거. 굴절이 돼서. 굴절과 반사가 같은 방향으로 한 번에 일어난 거야. 이게 전반사 됐다는 거죠. 이렇게 두 갈래로 갈 수는 없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렇게. 아, 그렇게는 안 되지.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자체가 여기서 굴절이 이게 굴절각이 다르다는 얘기잖아. 굴절각과 반사각이 다르다는 얘기잖아. 그 다를 이유가 뭐가 있어? 얘네들의 그 사인 값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건데 어떻게 진행하다 지네가 저절로 나눠져 가니? 다른 각도로 나눠갈 수 없잖아. 그러니까 같은 각도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굴절이 일어나는데 그 굴절되는 게 반사가 되는 광선과 똑같은 경로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이런 걸 전반사라고 얘기하는 거야. 특정한 조건이면 가능하지 얘는. 임계각보다 위로 쏴도 그냥 쭉 똑같이 가는 아니면 전반사로. 임계각보다 큰 각도로 쏴야겠지. 이 각도는 임계각보다 무조건 커야 돼. 이 Y는 IC보다 무조건 커야 되겠죠. 임계각보다 작아지면 어떡해요? 그럼 이렇게 되겠지. 다시 빠져나가겠죠. 그러니까 임계각을 기준으로 임계각보다 작으면은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거고, 그렇게 가면 임계각이 딱 되는 순간부터는 완전히 90도로 가는 거고, 임계각보다 커지는 순간부터는 90도로, 반사각도로 그냥 전부 다 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전부 다 반사가 돼. 현상 자체는 얘는 굴절이야. 굴절의 현상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보는 이 상황은 반사랑 완전 똑같이 취급하면 돼요. 그래서 있잖아, 이걸 이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얘를 식으로 쓰면은 우리가 보통 조식을 그대로 써가지고 사인 R분의 사인 I는 N1분의 N2라고 쓰면 되잖아. 지금 N1이 이제 시작하는 물, N2가 공기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죠? 얘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식을 조절하면은 이 사인 I 값을 구할 수가 있다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사인 R이 어떤 상황이니 얘는 지금 90도가 되는 상황이잖아. 이거 없어지죠 그냥. 여기는 뭐라고 쓰면 돼? IC라고 쓰면 되겠죠. 따라서 사인 IC에 해당하는 값은요. 사인 IC에 해당하는 값은 뭐라고 정의하니? N1분의 N2라고 정의하면 되겠죠. 그치? 굴절률 B, 속력 B가 결국 뭘 결정해줘? 사인 IC 값을 결정해준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얘의 각도가 커질지 작아질지를 물어보는 게 문제가 많이 나와. 만약에 N1이 일정한데 N2가 커지면 N2를 큰 매질로 바꾸면은 사인 IC 값은 뭐야 돼? 커지겠죠. 사인 IC가 커지면 전반사가 잘 되니 안 되니?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사인 IC가 커질수록 전반사는 안 되는 거잖아. 더 큰 각도로 쏴야지 사인 IC보다 커야지 전반사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인 IC가 작을수록 전반사가 잘 되는 거죠. 쉽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요 얘기가 있는데 이제 이 전반사 조건을 얘기할게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하면은 전반사의 조건은 첫 번째가 무조건 있잖아. 속력이 느린 데서 속력이 빠른 데로 가야 돼. 그렇지 않니? 그렇지 않나? 속력이 빠른 데서 느린 데로 가면 전반사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잖아. 그죠? 무조건 느린 데서 빠른 데로 가야지 아래쪽으로 꺾이거든. 만약에 빠른 데서 느린 데로 쏘면은 굴절 방향이 반대 방향이잖아. 위로 가버리잖아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안 된다는 얘기지. 불가능하잖아. 그죠? 그래서 느린 데 빠른 데, 즉 굴절률이 뭐한 데서? 큰 데서 작은 데. 같은 말이죠. 굴절률이 큰 데서 작은 데. 똑같은 말이 있어. 큰 데서 작은 데로, 느린 데서 빠른 데로. 이거를 우리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밀한 매질에서 수한 매질로 간다고도 얘기해요. 굴절률이 크다는 얘기는 속력이 느리다는 말이 같은 말이고, 그건 밀하다는 말로 쓰거든 지금. 속력이 느린 매질, 밀한 매질. 속력이 빠른 매질은 소한 매질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밀한 매질을 소한 매질이라고 하고, 이걸 광섬유라는 조건으로 만들어주면은 이걸 코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소한 매질을 클레딩이라고 얘기하거든. 코어에서 클레딩으로 갈 때 이 네 가지 말이 다 같은 표현이니까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굴절률이 큰 매질, 속력이 느린 매질은 우리는 빛으로 봤을 때는 밀한 매질로 얘기해요. 속력이 느린 쪽이 고체야, 액체야, 기체야. 속력이 느린 쪽, 빛의 경우에는 고체지. 그러니까 밀하는 표현을 쓰는 거야. 빛의 경우에는. 속력이 빠르면은 소하단 말을 쓰는 거죠. 공기 얘기하는 거니까. 두 번째는 입사각 I가 임계각 IC보다는 무조건 뭐 해야 돼? 커야 된다. 요 경우가 가능해야지 전반사가 일어날 것이다. 임계각보다 작으면 전반사 안 일어나거든. 이렇게 해서 전반사 조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고, 전반사를 구하는 식은 이렇게 결정이 되더라 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죠. 이게 전반사에 대한 이야기야. 필기해 놓으시고, 자 171페이지에 있는 내용에 보시면은 전반사 현상을 이용하는 그 광섬유, 섬유 모양의 관이라는 게 있잖아. 광섬유는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유리를 이제 만들어 놓는 건데, 안쪽 유리는 약간 굴절률이 큰 유리, 내부 유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코어라고 불러요. 얘를. 바깥쪽 유리는 클레딩이라고 불러. 그래서 코어는 굴절률이 큰 유리, 클레딩은 굴절률이 작은 유리고요. 코어는 속력이 뭐한 유리? 느린 유리, 속력이 빠른 유리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코어와 클레딩의 두 개를 겹쳐놓게 된다. 굴절률이 작은 클레딩이 굴절률이 큰 코어를 감싸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이 코어에서 빛을 입사시켜가지고 이 빛이 여기서 뭐가 일어나? 전반사가 일어나는 거야. 전반사, 전반사, 전반사에서 계속해서 전반사를 일으키면서 빛이 진행하더라 라고 정리하는 게 이제 광섬유, 광통신에 대한 이야기고요. 장단점 읽어보세요. 장단점은 뭐겠어? 전송거리 매우 길다. 그 다음에 전파 간섭에 혼선이 없다. 도청 같은 게 어렵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하나의 선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보낼 수 있다. 빛의 속력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력으로 많은 양의 정보를 보낼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단점은 뭐 한번 끊어지면 연결하기 어렵고 먼지나 틈에 의해서 통신이 불가능하다. 바다에 매사는 좋죠 보통. 급격한 휘어짐이 약하다. 유리 섬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 특징만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넘어갑시다. 172페이지 전자기파. 그러니까 이제 광통신에 대한 이야기야. 이제 전반사는요, 광통신이라고 하는 유선통신, 빛을 이용하는 통신에 이용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172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그 전자기파에 대한 이야기거든. 전자기파. 자, 이 전자기파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 그 무선통신에 관계된 이야기야. 이 전자기파 빛을 이용해 통신을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유선통신이고 얘는 무선통신이죠. 전자기파의 경우. 근데 우리가 이거 많이 얘기했던 건데, 일단 전자기파는 우리가 전기와 자기장,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교차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합성 파동이거든. 전기장과 자기장이 합성해서 진행하는 진동하는 파동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얘는 기본적으로 빛의 속력과 똑같지. 그냥 C 3 곱하기 18승 미터 퍼 세클. 매질 필요 없고요. 횡파죠. 맞니? 매질이 필요 없다. 어딨냐 주게. 매질이 필요 없고 횡파의 특성을 가진다. 전기장은 우리 기호를 뭐라고 쓰냐면은 E라고 써요. 자기장은 B라고 쓰는데, 얘네들은 매질 도움 없이 자기네 스스로 전기가 자기 유도하고 자기가 전기 유도하면서 스스로 유도를 시키면서 진행을 하죠. 이게 델타 E, 델타 B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전기장의 변화, 전기장의 진동이 자기장의 변화, 자기장의 진동을 유도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하나만 기억해 두세요. 거기에 보시면은 써있지 않는데 이렇게만 써놔. 있잖아, 무조건 첫 번째로 전기장의 진동,
전기장의 진동인데 이게 전자기파를 발생시켜요. 무조건 최초로 전자기파를 만들려면은 무조건 전기장의 진동이 생겨야 돼. 근데 전기장의 진동은 결국 뭐냐면은 전자가 진동하는 거야. 정확하게는 가속이죠. 전자가 가속이 되면은 전자기파 발생할 수 있어. 그래서 전자기파 발생시킨 장치가 뭐야? 안테나라는 거지. 안테나는 어디 이렇게 생겨 있잖아. 이렇게 이제 보통 이런 안테나 장치 안에 전자가 있어. 전자에 여기다가 이제 예를 들면 간단하게 이런 거예요. AC라고 하는 교류 전류를 집어넣어줘. 그럼 교류를 집어넣으면 전자가 플러스 들어오면 전자가 내려가겠죠. 가속될 거야. 마이너스 들어오는 순간 어때? 느려지다가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교류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집어넣으면은 전류의 세기와 신호가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바뀌잖아 이렇게. 그럼 전자가 계속 뭐하니? 아래로 위로 가속이 되면서 진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럼 진동한다는 얘기는 결국엔 전자가 가속되면은 전기장의 변화가 생긴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그럼 이 전기장의 변화는 뭘 만들어줘? 자기장의 변화. 뭐 예를 들어 델타 B를 녹색으로 표시하면 자기장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야. 전류 흐르면 자기장이 변하잖아. 전기가 자기를 유도한다. 자기장이 변하면 전류도 흘렸잖아. 그지? 전기장이 변한다. 그래서 또 얘가 뭘 만들어줘? 얘는 또 다시 델타 E를 만들어주면서 쭉쭉 퍼져나가다. 이게 전자기파죠. 그래. 전자기파는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도 보통 그리지. 이렇게. 이게 진행하는 방향이에요. 진행하는 방향과 이쪽에는 전기장. 여기서 여기는 자기장 하나 더 표시해서 그러면 그리잖아. 전기장이 예를 들면 이렇게 진동을 해. 그러면 자기장은 그에 맞춰서 수직으로 이렇게 진동하죠. 맞지? 이거 우리 그 앙페르 오른손 법칙 생각하면 돼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자기장을 이렇게 만들어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진행을 1, 2 하면 전기장이 1, 2 진동하면서 두 번째 자기장 1, 2 진동해요. 그지? 그런 다음에 이 자기장이 또 한 번 전기장을 이렇게 유도시키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유도를 시키면 그에 따라서 자기장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가 돼요. 이렇게. 됐죠? 그럼 이 자기장이 또 한 번 전기장을 유도를 시켜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시 자기장이 또 한 번 유도가 돼요. 이렇게. 이거 무한 반복하는 거잖아. 쭉 나가요. 이렇게. 됐어? 전기장의 진동, 자기장의 진동, 전기장 진동, 자기장 진동, 전기장 진동, 자기장 진동. 이렇게. 전기장이 진행하면서 횡파로 진행하면은 자기장도 횡파 형태로 진행하는데 전기장과 자기장은 항상 수직이야. 그죠? 이게 전자기파에 대한 진행 이야기였고, 이거에 대한 종류를 우리가 암기하고 문제는 실제로 여기서는 얘도 한 문제가 무조건 출제가 될 것 같죠. 일반적으로 전자기파 종류는 항상 수능에서 출제했던 주제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대표적으로 이런 거지. 우리 몇 번씩 내가 얘기했던 거야 사실. 이거 과시광선에서 빨간색 쪽과 보라색 쪽을 나눠주고 빨간색의 바깥쪽 뭐라 불러? 적외선. 얘는 바깥쪽 뭐라 불러? 자외선. 근데 이제 정확하게는 좀 더 이야기해야겠죠. 얘는 자외선 바깥쪽을 뭐라 부르냐면은 X선이라고 하죠. X선 바깥쪽을 그쵸, 감마선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적외선 바깥쪽을 마이크로파란 말을 써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라디오파라고 해서 이 정도 체크해 놓으시고, 그지? 자, 이쪽으로 갈수록 가시광선의 빨간색 쪽으로 갈수록 파장은 뭐한다? 길어진다. 그지? 파장은 길어진다. 진동수는 뭐하니? 작아진다. 에너지는 어때요? 작아지죠. 에너지가 작아지는 이유는 뭐야? E는 HF 관계, 그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 정리할게. E는 HF 관계가 있었어. 그죠? 에너지랑 진동수를 비례하죠. 파동에서. 그러면은 진동수가 작으니까 에너지가 작아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 또 이것도 방금 배웠잖아. 우리 C는 F 람다에서 얘가 일정하니까 진동수 크면 파장은 짧아진다. 그래서 얘네들은 반비례 관계다. 라고 하는 것까지 정리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갈수록은 보라색에서 갈수록은 파장이 뭐예요? 짧아지고 진동수는 커지고 에너지도 커진다. 라고 해서 감마선 거기 특징 나와 있죠. 방사선 원소 파장이 짧고 주파수가 크다. 자, 있잖아. 우리가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 추가적으로도 얘기할 거거든. 이게 파동의 성질 중에서 뭐가 있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회절. 회절 들어봤어? 파동의
광적 관측 그 실험 아니에요? 응? 벽이 이렇게 돼 있는 거. 그치. 벽 맞고 튕겨나가는 거. 그러니까 좀 비교할 게 뭐냐면 회절은 파동이 꺾이는 현상이야. 근데 굴절도 꺾이는 거거든. 굴절과 비교하면은 굴절은 어떻게 꺾였냐면은 진행하다가 매질이 바뀌면은 매질의 바뀜에 따라 속력의 차이가 생기고 꺾였잖아. 그러니까 굴절은 속력 차 때문에 꺾였어요. 근데 매질은 회절은 있잖아. 매질이 안 바뀌어. 동일한 매질이에요. 동일 매질. 매질이 안 바뀌어. 동일한 매질임에도 불구하고 꺾여요. 왜 꺾이냐면은 장애물을 만나서. 또는 좁은 틈을 만나서 꺾여요. 동일 매질에서. 됐지? 회절은 매질이 안 바뀌어도 꺾인다. 굴절은 속력이 바뀌어서 꺾이는 거야. 매질이 바뀌니까. 근데 매질이 안 바뀌어도 꺾여요. 장애물 만나면은. 근데 이 회절이 잘 일어나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틈이 어떨 때? 좁을 때 잘 꺾이고요. 두 번째는 파장이 길 때 잘 꺾여요. 속력이 빠를 때. 파장이 길 때 잘 꺾여요. 그러니까 얘는 파장이 짧으니까 회절이 잘 돼, 안 돼? 회절이 잘 안 돼. 얘는 회절이 뭐 하는 거야? 잘 되는 거야. 응? 이렇게 두 개 있고 구멍 뚫어놓고 가는 게 뭐였죠? 응? 색깔 관측하는 거 있잖아요. 뭐라고? 여기 구멍 뚫어놓고 파동. 슬릿 실험. 그건 뭐예요? 그 회절이야. 그러니까 그 좁은 장애물을 통과할 때 파동이 빛이나 뭐 소리나 이런 것들이 좁은 장애물을 통과할 때 퍼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막아놓은 상태에서 빛을 쬐어주거나 이게 아주 좁은 틈이라고 한다면 얘가 이제 진행하다가 이렇게 휘어지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휘어진다는 거. 이게 회절이지. 좁은 틈을 통과할 때 장애물을 만나서 휘어진다는 거. 파도라든지 아니면은 뭐 빛이라든지 소리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회절은 이런 좁은 틈이나 장애물을 만났을 때 파동이 진행하다 꺾이는 현상이야. 그래서 이걸 회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는 뭐 교과 과정상의 내용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회절이. 근데 참고로만 알아놓으시면은 얘가 회절이 자 봐봐. 회절이 안 일어난다는 뜻은 꺾이지 않는다는 뜻이거든. 파장이 짧아서. 그러면 결국 이거는 뭐냐면 투과성이 좋다는 뜻이야. 투과력. 투과가 잘 되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제 감마선이나 액선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투과력이 좋다는 얘기지. 회절이 안 일어나니까. 반면에 저기서는 마이크로파, 라디오파로 갈수록 회절이 잘 일어나니까 여기는 통신에 이용하죠. 통신. 무선 통신에 이용하는 거. 우리가 이제 전자기파를 통신으로 이용하는 건 바로 이 라디오파에서 이 정도 영역, 마이크로파에서 이런 정도의 영역에서 이용하죠.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나머지 다 읽어보세요. 액선 뭐 이제 엑스레이라고 하는 거, 공항 수화물 검색 때 내부 구조 검사 이런 것들. 가시광선에서 자외선 차단, 자외선 여기 영역 있고 저기서는 열선이라고 하죠. 저기서는 마이크로파는 단거리 무선 통신이나 전자레인지 같은 거 이용한다는 거.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지. 173페이지의 내용이고요. 174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네 문제 빨리 풀어보세요. 이거.